옛날 아주 먼 옛날에 조선 땅의 북쪽 끝자락을 넘어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낯선 땅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겨우 바람을 피할 집을 짓고 사는 외진 곳이었는데, 겨울이 되면 눈이 어른의 허리춤까지 쌓이고 밤이면 늑대 울음소리가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었으며, 저마다 가슴속에 말 못할 사연 하나쯤은 품고 있는 이들이 모인 곳이라 누구도 남의 과거를 꼬치꼬치 캐묻지 않는 것이 그 마을의 불문율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버드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서 마을로 들어오는 눈보라를 가장 먼저 맞아주었고, 그 뒤편으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흙집들 사이에서는 저녁마다 하얀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라 쓸쓸한 풍경을 그나마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곤 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산비탈이 시작되는 곳에 자그마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연화라고 불리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무지 입을 여는 법이 없었으나, 그녀의 단정하고 기품 있는 몸가짐이나 유려한 바느질 솜씨를 보면 예사로운 집안의 여인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이면 마을 안악들의 옷을 지어주거나 술을 놓아 떼칠 받았고, 밤이면 등잔불 아래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멍하니 창호지 문 너머에 바람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비록 낡고 작았지만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부엌에는 항상 물 항아리가 가득 채워져 있어 주인의 정갈하고 성실한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연화는 이 낯선 땅에서의 삶이 고단할 법도 하건만 오히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난 듯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새들어 사는 이 집의 주인은 꽃분 할머니라고 불리는 노인이었는데, 그녀 역시 젊은 시절 홀로 이 북쪽 땅으로 넘어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살아온 억척스러운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연화를 마치 친딸처럼 혹은 며느리처럼 여기며 알뜰살뜰 챙겨주었고, 연화 역시 할머니를 의지하며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사는 집은 크지는 않았지만 방바닥은 언제나 뜨끈하게 불이 지펴져 있었고, 아랫목에는 잘 마른 콩깍지 냄새와 구수한 된장 냄새가 배어 있어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놓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꽃분 할머니는 가끔 밤이 깊어지면 연화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타령을 흥얼거렸는데, 그럴 때면 연화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것이 연화가 누리는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도 매서운 눈보라가 며칠째 계속되던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낮에도 잿빛으로 흐려 있어 해가 어디에 떠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웠고, 밤이 되면 천지가 진동할 만큼 거센 바람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했으며, 길 잃은 짐승들조차 숨을 곳을 찾아 헤매는 그런 험한 날씨였습니다. 연화는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는 소리를 들으며 방 안에서 소못을 깁고 있었는데,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방 안의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꽃분 할머니는 아랫목에 누워 곤히 잠이 드셨고, 연화는 잠시 일손을 놓고 차가운 윗목에 놓인 물그릇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문득 고향을 떠나올 때 마지막으로 보았던 조선의 산천이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애써 그 기억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무언가 둔탁한 것이 대문을 들이받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거센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러져 날아와 부딪힌 것이려니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으나, 잠시 후 다시 한번 쿵 하고 무언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바람이 만드는 소리가 아니었고
짐승이 내는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힘겹고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늑대나 산짐승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혹시라도 길을 잃은 사람이라면 이 추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연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고 있는 할머니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호롱불을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얼굴을 때리며 순식간에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연화가 갯마루에 서서 마당을 내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과 휘몰아치는 눈보라 때문에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집신을 꿰어 신고 등잔불을 한 손으로 가리며 대문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은 이미 발목을 덮을 만큼 쌓여 있어 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았고 바람은 마치 그녀를 다시 방 안으로 밀어 넣으려는 듯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연화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검은 형체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것은 눈에 반쯤 파묻힌 사람의 형상이었는데 낡은 도포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며 애처로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등잔불을 가까이 비추어 보았고 그가 남자라는 것을 확인하자 잠시 망설였으나 그가 이미 의식을 잃은 듯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대문 빗장을 풀었습니다. 쓰러진 남자는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연화는 그를 흔들어 깨워보려 했지만 그는 얕은 신음만 흘릴 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 밤을 넘기지 못하고 동사할 것이 분명했기에 연화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남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남자의 몸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축 늘어져 있어 혼자 힘으로 옮기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끙끙거리며 남자를 마당 안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방 안에서 기척을 느낀 꽃분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셨습니다. 아가, 무슨 일이냐? 밖에 누가 온 게야? 할머니의 놀란 목소리에 연화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도와주세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 말에 할머니는 맨발로 튀어나오다시피 하여 연화를 도왔습니다. 두 여인은 힘을 합쳐 겨우 남자를 방 안으로 옮기는데 성공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남자를 눕히자마자 그의 몸에 붙어있던 눈덩이들이 녹아내려 방바닥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수건을 가져와 남자의 얼굴과 손에 묻은 물기를 닦아내었고 꽃분 할머니는 부엌으로 달려가 숭늉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온기가 돌자 남자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기에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밝은 불빛 아래서 드러난 남자의 행색은 기이했습니다. 그는 남루하지만 꽤나 질 좋은 천으로 만든 도포를 입고 있었고 허리춤에는 낡은 대나무 지팡이를 끼우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지만 이목구비는 수려했고 어딘가 모르게 범접하기 힘든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남자의 젖은 겉옷을 벗겨내며 그의 몸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동상에 걸린 듯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옷가지 사이로 드러난 피부에는 긁히고 찢긴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험준한 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도망쳐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연화가 남자의 젖은 버선을 벗겨내고 꽁꽁 언 발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 주무르기 시작하자 남자는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채채,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이 지경이 되었을꼬. 숭늉 그릇을 들고 들어온 꽃분 할머니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할머니는 숟가락으로 따뜻한 숭늉을 조금씩 떠서 남자의 입술 사이로 흘려 넣었습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목구멍을 울리며 물을 삼켰고 창백하던 얼굴에 아주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연화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의식이 돌아오려는 듯 눈꺼풀을 파르르 떨고 있었는데 그 눈꺼풀 위로 길게 그어진 흉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연화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이 하얗게 흐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아, 앞이. 연화가 나지막이 중얼거리자 할머니도 그제야 남자의 눈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눈먼 양반이 이 험한 눈길을 어찌 홀로 걸어왔단 말인가. 하늘이 도우셨지, 하늘이 도우셨어. 할머니는 남자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조선 땅에서 쫓겨나 눈먼 몸으로 국경을 넘어 이곳까지 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남자는 정신이 조금 드는지 몸을 뒤척이며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굵고 낮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며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여기는 두만강 너머 작은 마을입니다. 댁이 문 앞에 쓰러져 계셔서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연화의 목소리를 들은 남자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잡힌 손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에 안도한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멈췄군요. 그가 뜬금없이 내뱉은 말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는 방 안의 평온함을 그렇게 표현한 듯 했습니다. 아니면 그가 듣는 세상의 소리는 우리가 듣는 것과는 다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연화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연화는 그에게 따뜻한 미음을 쏘어 먹이기 위해 다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쌀을 씻어 솥에 안치고 불을 지피며 그녀는 아궁이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 찾아온 이 낯선 손님이 예사로운 사람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이 먼 채로 국경을 넘을 수 있었던 의지, 그리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놓지 않았던 지팡이, 무엇보다 그의 묘한 분위기는 그가 평범한 유랑자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연하 자신도 나라를 버리고 도망친 처지였기에 같은 처지일지도 모르는 그에게 묘한 동질감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저분도 나처럼 갈 곳을 잃고 떠도는 신세일까. 연하는 끓어오르는 미움을 저으며 그가 기운을 차리면 갈 곳이 있는지 누구를 찾아왔는지 물어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남자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꽃분 할머니는 남자의 머리맡에 앉아 졸고 계셨고 방 안은 평소보다 훈훈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화는 미음 그릇을 아랫목에 묻어 식지 않게 해두고 다시 바느질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바늘 끝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남자의 얼굴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잠든 그의 얼굴은 고통과 피로가 씻겨나간 듯 평온해 보였지만 굳게 담은 인매에서는 고집과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연하는 문득 그가 조선에서 어떤 예언을 했기에 쫓겨났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떠도는 소문 중에 나라의 운명을 불길하게 점쳐 눈을 잃고 쫓겨난 점쟁이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설마 그 이야기 속의 인물이 이 사람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어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밖의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바람이 지붕을 때리고 문을 덜컹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럴수록 방 안의 고요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연화는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남자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남자가 다시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연화가 얼른 다가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좀 일어나시겠습니까? 미음을 좀 드셔야 기운을 차리실 텐데요. 그녀는 남자를 벽에 기대어 앉히고 미음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남자는 보이지 않는 눈을 껌벅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가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입가에 대어주자 그는 조심스럽게 받아먹었습니다. 신세를 많이 지는구려. 내 이름은 명수라 하오.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저는 연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 주인 어르신은 꽃분 할머니시고요. 연화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의 공기를 음미하듯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연화 낭자. 낭자의 목소리에서는 마른 풀 냄새와 따뜻한 흙 냄새가 나는군요. 참으로 마음이 놓이는 소리입니다. 명수의 말은 시적이었고 어딘가 모르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힘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맹인이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발가 벗겨진 듯한 부끄러움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대신 소리와 냄새, 그리고 기운으로 세상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연화에게는 신비로우면서도 두려운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수는 미음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자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고 몸가짐에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가 양반 가문 출신이거나 학식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험한 날씨에 어쩌다 임원 곳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연화가 조심스럽게 묻자 명수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눈을 창문 쪽으로 돌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기에 세상이 나를 밀어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이곳까지 오게 되었을 뿐 정해진 목적지는 없습니다. 그의 대답은 모호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상처를 짐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었기에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잠이 깬 꽃분 할머니가 명수를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사지육신 멀쩡한 놈들도 살기 힘든 세상에 앞도 못 보는 양반이 오죽 힘들었을까. 당분간은 몸조리나 잘하슈. 우리 집이 비록 누추하나 밥 한 숟가락 더 얻는 건 일도 아니니. 할머니의 걸걸하지만 따뜻한 말에 명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에 담긴 따뜻한 기운이 얼어붙은 뼈를 녹이는 듯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명수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에 맞는 대답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안방을 할머니와 함께 쓰고 건너방을 치워 명수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본래 창고처럼 쓰던 작은 방이었지만 연화가 급하게 군부를 떼고 자리를 봐주어 제법 아늑한 잠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명수가 건너방으로 들어가고 난 뒤 연화는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낯선 남자와 함께 있다는 긴장감보다는 그가 몰고 온 묘한 기운이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혔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지만 연화의 귀에는 아까 명수가 했던 말, 목소리에서 마른 풀 냄새가 난다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누군가가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 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눈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는 아침이었습니다. 연화가 마당으로 나가보니 명수가 벌써 일어나 연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마당의 눈을 툭툭 건드려 보기도 하고 고개를 들어 바람의 방향을 느끼는 듯 가만히 서 있기도 했습니다. 연화가 다가가자 그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연화가 묻자 명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잤습니다. 그런데 낭자, 오늘 아침에는 마당에 새가 3마리 날아들겠군요. 동쪽에서 귀한 소식을 물고 오는 까치 소리가 들립니다. 연화는 의아한 표정으로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직 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말로 까치 3마리가 담장 너머에서 날아와 감나무 가지에 앉아 깍깍거리며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단순히 소리를 잘 듣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명수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소리에는 색깔이 있고 냄새에는 모양이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더 많은 것이 보이지요. 그의 말은 연화에게 신비로운 전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눈먼 산에는 단순히 길 잃은 나그네가 아니라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비범한 능력을 가진 존재임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명수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평온하던 그녀의 삶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밥이 끓는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채우고 굴뚝으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연화의 가슴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꽃분 할머니도 마당에 나와 까치 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이 오려나 보네 하며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 손님이 이미 와 있는 이 눈먼 남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운명의 장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명수는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밥값을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라는 그의 말에 꽃분 할머니는 못 이기는 척 빗자루를 내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명수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마당의 지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능숙한 솜씨로 눈을 쓸어내었습니다. 그의 빗자루질 소리는 규칙적이고 리듬감이 있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지나가며 담장 너머로 그 광경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낯선 사내, 그것도 눈먼 사내가 과부의 집 마당을 쓸고 있는 모습은 좁은 마을에서 금세 화제거리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연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묵묵히 마당을 쓰는 명수의 등에서 왠지 모를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기이하고도 슬픈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명수가 연화의 집에 머무르게 된 지 어느덧 보름이 지나고 마을의 눈은 녹았다가 다시 쌓이기를 반복하며 겨울의 한복판으로 깊숙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연화네 집에 낯선 사내가 들어왔다는 사실에 호기심을 보이며 쑥덕거렸으나 명수가 밖으로 나돌지 않고 조용히 지내자 그 관심도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몸이었지만 결코 남에게 짐이 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아침이면 마당에 눈을 쓸고 낮에는 꽃분 할머니가 뒷산에서 해온 나무들을 도끼로 쪼개어 장작을 만들었는데 보이지 않는 눈으로 도끼질을 하는 모습이 어찌나 정교하고 위태로워 보이면서도 정확한지 보는 이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습니다. 그는 나무의 결을 손끝으로 더듬어 확인한 뒤 단 한 번의 내리침으로 정확하게 장작을 쪼개놓곤 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도 문틈으로 명수가 일하는 모습을 훔쳐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뭉클함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의 등은 든든해 보였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불편함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제 몫을 해내는 모습에서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가끔 새참으로 따뜻한 감자를 쪄서 캔마루에 내다 놓으며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좀 쉬었다 하세요. 손이 다 트셨습니다. 그러면 명수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하는 즐거움이 있어 힘든 줄도 모르겠습니다. 나무가 쪼개질 때 나는 소리가 마치 막힌 속이 뚫리는 소리 같아 시원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어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맑게 정화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명수의 비범함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떡집 안하기 장에 팔러 갈 떡시루를 머리에 이고 나서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떡시루는 깨지지 않았지만 안하기 아끼던 은비녀가 눈밭 어딘가로 튕겨나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안악은 울상을 지으며 온 마당을 뒤졌지만 밤새 내린 눈이 워낙 깊어
비녀를 찾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명수가 담장 너머로 안하게 울먹이는 소리를 듣고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우는 소리에 물기가 섞여 있는 것을 보니 귀한 것을 잃으신 모양입니다. 명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안학은 깜짝 놀랐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눈을 감고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 하더니 지팡이 끝으로 마당 구석의 늙은 감나무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과 물건이 떨어질 때 났던 소리의 울림을 생각해 보면 저기 감나무 뿌리 근처 눈속을 파보시면 될 듯합니다. 쇠붙이가 돌에 부딪혀 튕기는 소리가 꽤 멀리까지 울렸거든요. 안학은 반신반의하며 그가 가리킨 곳에 눈을 파헤쳤고 놀랍게도 그곳에서 은비녀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걸 어떻게 알았대요? 눈먼 양반이 귀신같이 맞췄네. 안학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는 금세 담장을 넘어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명수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눈먼 나그네인 줄 알았더니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문은 마을에서 텃세를 부리기로 유명한 칠성이라는 사내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칠성은 마을의 건달패 우두머리로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낯선 사람이 마을에 들어오면 억지를 부려 삥을 뜯는 질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혼자 사는 연화의 집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굴러들어온 눈먼 사내가 연화의 집에 눌러앉아 주인 행세를 하는 것 같아 심기가 몹시 불편하던 차였습니다. 게다가 그 눈먼 놈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었다느니 날씨를 마친다느니 하는 소문이 돌자 칠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점쟁이 흉내를 내는 모양인데 내 눈앞에서도 그 재주를 부릴 수 있나 보자. 칠성은 부하들을 이끌고 술 냄새를 풍기며 연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거칠었고 눈빛에는 흉흉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칠성과 그의 패거리가 연화의 집 대문을 걷어차고 들어왔을 때 마당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루에서 콩을 고르고 있었고 명수는 양지 바른 곳에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이보게, 여기 주인장. 낯선 사내를 집에 들여놓고 신고도 안 하다니 마을 법도를 무시하는 건가? 칠성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겁에 질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일어섰지만 명수는 집신을 삼던 손을 멈추지 않고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남의 집에 들어올 때는 예의를 갖추는 법입니다. 술 냄새가 진동을 하니 맑은 정신으로 오신 것 같지는 않군요. 명수의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의 칠성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눈먼 주제에 자신을 겁내지 않는 태도가 괘씸했던 것입니다. 칠성은 성큼성큼 다가가 명수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 눈깔 먼 놈이 어디서 훈계질이야. 내 놈이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해서 마을 사람들을 홀린다며 내 앞에서도 한번 짓거려 보시지. 칠성의 거친 숨소리가 명수의 얼굴에 닿았지만 명수는 여전히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칠성을 응시하는 듯 고개를 똑바로 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는 욕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에서 닭똥 냄새와 낯선 여인의 분냄새가 나는군요. 어젯밤에 남의 집 닭장을 뒤지셨고 그 닭을 팔아 주막에서 밤을 새우셨습니까? 명수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칠성은 어젯밤 아랫마을 김영감네 닭을 훔쳐다 팔아 술을 마셨던 것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칠성의 뒤에 서 있던 부하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칠성의 얼굴은 당황함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눈먼 사내가 마치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읊어대니 등골이 오싹해졌던 것입니다. 이놈이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려. 칠성은 당황한 나머지 명수를 밀쳐버리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두고 보자.
내 놈이 요물을 부리는 게 틀림없어. 내 이 마을에서 너 같은 재수 없는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칠성은 씩씩거리며 대문을 나서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삿대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패거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고요는 전과는 다른 무겁고 불안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명수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괜찮으세요? 저 사람들은 마을에서 행패 부리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괜히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셨어요. 연화의 걱정 어린 말에 명수는 흙 묻은 옷을 털어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런 자들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달려드는 법이지요. 하지만 낭자에게 패를 끼친 것 같아 마음이 무겁군요. 명수는 자신의 안위보다 연화가 겪을 곤란함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명수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면서도 칠성이 내뱉고 간 저주의 말들이 마음에 걸려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무서운 것이었고 한번 밉보이면 쫓겨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장에 나갔다 돌아오신 꽃분 할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진보다리를 내려놓자마자 연화와 명수를 불러 앉혔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이 수군대기를 우리 집에 귀신 들린 맹인이 들어와서 마을의 기운을 흐리고 있다더구나. 칠성이가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게 분명해. 할머니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놈이 김영감네 닭 도둑질한 게 들통날까봐 오히려 명수 처사를 요물로 몰아세워서 시선을 돌리려는 게야. 사람들의 입이라는 게 참 무서워서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깃털 하나를 봉황으로 만드는 법이다.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담뱃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방 안에는 매캐한 담배 연기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명수는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모두 제 탓입니다. 제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것이. 명수가 말을 꺼내자마자 꽃분 할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섭섭한 소리를 하는 게야. 갈 곳도 없는 사람을 내치면 천벌을 받지. 그리고 자네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도망을 가? 칠성이 그놈이 나쁜 놈이지.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척박한 국경 마을에서 공동체의 결속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고 한번 부정한 존재로 찍히면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지금 나가시면 얼어 죽습니다. 우리가 버티면 소문도 잠잠해질 거예요. 그러나 연화의 바람과는 달리 마을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흉흉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의 우물 물맛이 변했다느니 멀쩡하던 개가 밤새 지저대다가 죽었다느니 하는 흉흉한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불길한 징조가 연안의 집에 굴러들어온 눈먼 예언자 때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빨래터에 나간 연화에게 아낙들은 눈을 흘기며 자리를 피했고 아이들은 연안의 집 담벼락에 돌을 던지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수가 조선에서 쫓겨난 이유가 나라를 망칠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이라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순박했던 눈빛은 점차 의심과 적대감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방 안에 앉아 있어도 바깥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거칠어졌고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에도 날 선저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연화와 할머니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명수는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가슴 속의 답답함은
씻겨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비록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하늘의 기운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그 구름 속에는 곧 들이닥칠 더 큰 시련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맞서야겠지만 나 때문에 죄 없는 이들이 다칠까 두렵구나. 명수의 독백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연하였습니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명수가 나가는 소리를 듣고 따라 나온 것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찹니다. 들어가시지요. 연하가 겉옷을 명수의 어깨에 걸쳐주며 말했습니다. 명수는 그녀의 따뜻한 배려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낭자, 소문이 잦아들지 않을 것입니다. 연하가 가슴이다. 칠성이란 자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의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명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의 옆에 나란히 서서 어두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거짓이 되지는 않아요. 명수님은 닭 도둑을 마치셨고 잃어버린 비녀를 찾아주셨어요. 나쁜 짓을 한 건 칠성인데 왜 우리가 피해야 합니까? 연화의 말은 명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외윤의 강의 여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여려 보이지만 속에는 누구보다 단단한 심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낭자의 믿음이 저를 지탱해 줍니다. 하지만 제 예감에 내일은 바람이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올지도 모릅니다. 명수는 자신의 예지력이 경고하는 미래를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그의 감각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공기의 흐름, 사람들의 기척, 그리고 칠성의 아기가 한 곳으로 모여 폭발하기 직전의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라고 하세요. 제가 맡겠습니다. 제 집이고 제 손님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내쫓을 수 없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뗏마루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늑대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대나무 숲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스산하게 깔렸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려움은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아침이 결코 평화롭지 않으리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칠성의 선동은 불에 기름을 부은 듯 타오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가장 먼저 이 작은 초가집을 향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명수는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저주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되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수의 예감대로 마을 어귀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꽹과리 소리가 들리고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었고 뒤따르는 사람들은 횃불과 농기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물을 몰아내자. 마을의 재앙을 막아야 한다. 칠성의 선창의 사람들은 홀린 듯 구호를 따라 외쳤습니다. 평화롭던 시골 마을의 풍경은 순식간에 광기로 물들었습니다. 연화와 꽃분 할머니는 굳게 닫힌 대문 뒤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떨고 있었고 명수는 마루 한가운데 정좌하고 앉아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의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발소리가 집을 포위하듯 다가오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는 듯한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명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곧 대문이 열리고 성난 군중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는 앞을 보지 못하는 눈과 예민한 귀, 그리고 진실을 꿰뚫어보는 통찰력뿐이라는 것을 상기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진실이 보이는 폭력보다 더 강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연화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자 명수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녀를 안심시키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함 속에 숨겨진 두려움과 칠성의 목소리에 섞인 거짓을 제가 걷어내겠습니다.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집안을 가득 메우는 가운데 대문이 쾅 하고 열리며 칠성의 흉악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대문짝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칠성을 선두로 한 마을 장정들이 마당으로 우르르 쏟아져 들어오자 평온했던 연화의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칠성의 손에는 굵은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마을 사람들의 손에는 낫이며 굴치 같은 농기구들이 들려 있어 살벌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는데 마치 겨울 짐승들이 내뱉는 거친 숨소리처럼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방 앞에 서 있는 명수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녀의 작은 등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다들 제정신이에요? 어찌 이리 무도하게 남의 집을 부수고 들어옵니까? 꽃분 할머니가 간마루로 뛰쳐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 마을의 어른으로 대접받던 할머니였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군중들에게는 그 호통이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칠성은 바닥에 침을 탁 뱉으며 몽둥이를 허공에 휘저었습니다. 할멈, 비키시오. 우리는 저 재수 없는 눈먼 귀신을 잡으러 온 거요. 저놈이 들어온 뒤로 마을에 성한 날이 하루도 없지 않소. 칠성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술기운인지 분노인지 모를 열기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김영감이며 박서방 같은 이웃들도 평소에 선량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칠성의 말에 동조하며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팻마루에 조용히 앉아 그 모든 소란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귀로 들리는 세상은 시각보다 더 적나라하고 끔찍했습니다. 사람들의 심장 박동 소리는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증오가 뒤섞여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칠성의 목소리에서는 쇠를 긁는 듯한 탁한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명백한 악의와 무언가를 감추려는 초조함의 소리였습니다. 명수는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일어서자 연화가 다급하게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나가시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지금 대화가 통할 상태가 아닙니다. 연화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소나기 힘에서 그녀의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낭자, 비켜주십시오. 저들이 원하는 것은 저입니다. 낭자와 어르신까지 다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명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연화의 손을 떼어내고 마당으로 한 걸음 내려섰습니다. 눈먼 사내의 발이 눈 덮인 마당에 닿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주제에 수십 명의 성난 군중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그의 태도에 묘한 위압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그 꼴이 보기 싫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보라, 저 뻔뻔한 낯짝을 내 놈이 요물을 부려 우물을 마르게 하고 멀쩡한 소들을 병들게 한 것을 우리가 모를 줄 알았느냐. 칠성이 소리치자 사람들 사이에서 맞아 하는 동조의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마을의 공동 우물 수위가 급격히 낮아져 흙탕물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아랫마을 최신의 외양간 소들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으며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겨울 가뭄이야 흔한 일이고 가축병 또한 드문 일은 아니었으나 칠성은 이 모든 것을 명수의 탓으로 돌리며
사람들의 불안을 부채질해 왔던 것입니다.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치면 눈에 보이는 희생양을 찾기 마련인데 갑자기 나타난 눈먼 이방인은 그들의 공포를 투사하기에 딱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저놈을 마을 밖으로 쫓아내야 해. 아니, 아주 끝장을 봐야 다시는 이런 사단이 안 나지. 누군가 돌멩이 하나를 던졌고 그것이 명수의 어깨를 스치며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명수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우물이 마른 게 사람 탓입니까? 소가 병든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왜 억지 생사람을 잡으려 하세요? 연화의 외침은 애처로웠지만 광기에 휩싸인 군중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이 과부떼기 외간 남자에게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먼. 눈먼 놈 수발을 들더니 이제는 마을 사람들보다 저놈이 더 중한가 보지. 칠성의 모욕적인 언사에 연화의 얼굴이 수치심과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꽃분 할머니는 빗자루를 들고 칠성의 다리를 후려치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칠성은 할머니를 거칠게 밀쳐냈고 할머니는 아이고 하며 햇마루 끝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 순간 명수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자신을 향한 모욕은 참을 수 있었으나 자신을 지켜주려는 이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명수는 보이지 않는 눈을 칠성 쪽으로 정확히 고정하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멈추시오. 하늘이 두렵지도 않소. 힘없는 노인과 여인에게 손을 대다니 그것이 사내 대장부가 할 짓이오. 명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는 듯한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의 바위가 구르는 듯한 중후함에 떠들썩하던 사람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명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재앙이 과연 나의 저주 때문이요? 아니면 누군가의 욕심이 불러온 인재요? 명수의 말에 칠성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뭐라? 인재?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혓바닥을 놀리는구나. 칠성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더 크게 소리쳤지만 명수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눈은 빛을 잃었으나 대신 소리를 봅니다. 우물이 마른 것은 땅 밑에 물길이 막혔기 때문인데 그 물길이 자연적으로 막힌 소리가 아닙니다. 무거운 돌덩이들이 억지로 구멍을 메운 소리, 그리고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썩은 냄새가 바람을 타고 이곳까지 들려옵니다. 명수의 말은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물길이 막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명수는 지팡이를 들어 마을 뒷산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산비탈 아래 늙은 소나무가 있는 곳에 누군가 밤중에 땅을 파고 무언가를 묻었습니다. 흙과 돌을 쏟아부어 물길을 돌리고 그 위에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숨겼지요. 그 썩은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우물을 더럽히고 소들을 병들게 한 것입니다. 명수의 폭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명수의 확신에 찬 태도에 압도되었습니다. 칠성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사실 칠성은 며칠 전 산에서 멧돼지를 밀렵하다가 실수로 마을의 수맥이 지나는 곳을 건드렸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죽은 멧돼지와 돌무더기를 급하게 파묻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 썩은 물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은 칠성 자신도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었으나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 펄쩍 뛰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어디서 약을 팔아? 내 놈이 귀신을 부려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해. 칠성은 몽둥이를 높이 쳐들고 명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을 때 명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동작으로 몸을 틀어 몽둥이를 피했습니다. 허공을 가른 몽둥이가 땅바닥을 강하게 내리쳤고 칠성은 그 반동으로 휘청거렸습니다. 명수는
칠성의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만으로 그의 움직임을 읽어냈던 것입니다. 명수는 쓰러질 듯한 칠성의 팔목을 지팡이로 툭 치며 제압했습니다. 폭력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무엇이 두려워 내 입을 막으려 합니까? 명수의 일갈의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의심스런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을의 촌장인 광노인이 인파를 해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광노인은 평소 신중한 성격으로 칠성의 선동에 휩쓸려 오긴 했으나 명수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잠깐, 다들 멈춰라. 광노인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칠성도 멈칫했습니다. 이보게, 맹인 양반.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할 게야. 만약 뒷산 소나무 밑에 아무것도 없다면 자네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걸세. 광노인은 명수에게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분위기는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을 보내 확인해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이라면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칠성은 안절부절 못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촌장님, 저런 미친놈 말을 믿습니까? 그냥 지금 당장 멍석마리를 해서 내쫓으면 될 것을. 칠성의 과도한 반응은 오히려 광노인의 의심을 샀습니다. 칠성이 자네, 왜 그리 서두르나? 찔리는 게 없다면 확인해 보면 될 일 아닌가? 광노인은 마을 청년 2명을 지목하여 뒷산으로 보냈습니다. 가서 늙은 소나무 아래를 파보아라. 무엇이 나오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청년들이 배지를 들고 산으로 뛰어 올라가자 마당에는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차가운 바람만이 사람들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연화는 명수의 곁에 서서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명수의 손은 따뜻했고 떨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평온함이 연화에게 전해져 그녀의 불안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연화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묻자 명수는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냄새입니다. 칠성이라는 자의 신발에서 며칠 전부터 썩은 진흙 냄새와 짐승의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뒷산 쪽에서 물이 쿨럭거리며 막히는 소리가 땅을 타고 들려왔지요. 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명수의 감각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비명과 인간의 죄악을 소리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칠성은 도망칠 구멍을 찾느라 눈동자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어야 할까? 식은땀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명수보다는 칠성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 따가운 시선 속에 칠성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꽃분 할머니는 크크 혀를 차며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더니 하늘이 다 보고 계셨구먼. 할머니의 말은 칠성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잠시 후 산으로 올라갔던 청년들이 헐레벌떡 뛰어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촌장님, 촌장님, 큰일 났습니다. 청년 중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저 맹인 양반 말이 맞아요. 소나무 밑을 파보니 썩은 멧돼지 시체가 돌무더기랑 엉겨서 물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 썩은 물이 지하수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허헉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칠성에게 쏠렸습니다. 칠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니, 나는 모르는 일이요.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고. 칠성은 횡설수설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명수는 그제야 감고 있던 눈을 뜨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하얀 눈동자가 칠성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산을 훼손했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죄 없는 이방인을 제물로 삼으려 했습니다. 물이 마른 것은 당신의 마음이 말라비틀어졌기 때문이고 소가 병든 것은 당신의 양심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명수의 목소리는 준엄한 심판관의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배신감에 치을 떨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아니 두려워했던 골목대장이 사실은 마을을 망친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칠성이 이놈, 내놈이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 김영감이 먼저 낫을 집어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명수를 향했던 몽둥이와 캬미들이 이제는 칠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대문 기둥에 부딪혔습니다. 자,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다들 왜 이래? 하지만 그를 옹호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하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수가 무사하다는 것,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에 다리에 힘이 풀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승리감에 도취되지 않고 여전히 슬픈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만들어낸 이 비극이 그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광 노인이 엄한 표정으로 칠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놈의 죄는 마을 회의에서 엄중히 다스릴 것이다. 당장 저놈을 결박해서 창고에 가두어라. 청년들이 달려들어 칠성을 포박했습니다. 칠성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명수는 조용히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처럼 마당은 어수선했지만 짓눌려 있던 공기는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이 끌려가고 나서야 제정신이 든 듯 부끄러운 얼굴로 명수와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일 듯이 달려들었던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연하가 명수에게 다가가 옷매무새를 고쳐주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연하의 눈가에 기어이 눈물이 고였습니다. 명수는 보이지 않는 손을 뻗어 연하의 눈물을 닦아주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허공에 댄 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낭자의 믿음이 없었다면 저도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바람이 잦아들었으니 곧 맑은 해가 뜨겠지요. 명수의 말대로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칠성이라는 썩은 부분을 도려냈을 뿐 상처 입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과 더럽혀진 우물, 그리고 무엇보다 명수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완전히 씻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터였습니다. 꽃분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두드리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혀를 찼습니다. 다들 멋들 하고 섰어. 죄 없는 사람 잡을 땐 득달같이 달려들더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기가 그리 힘든가. 할머니의 호통에 사람들이 머뭇거리며 웅성거렸습니다. 광노인이 헛기침을 하며 명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복에 명수라고 했나. 우리 마을 사람들이 어리석어 자네에게 큰 실수를 했네. 촌장으로서 사과하네. 광노인이 고개를 숙이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두려움에 눈이 가려지면 누구나 길을 잃는 법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명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물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물을 다시 살리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썩은 것을 파내고 새 물기를 터주어야 마을이 다시 삽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명수의 제안에 사람들은 놀란 눈치였습니다. 자신들을 쫓아내려 했던 사람들을 위해 돕겠다고 나서는 그 마음 씀씀이에 감복한 것입니다. 자네가
우리를 돕겠다고? 광노인이 되묻자 명수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이 흘러야 사람도 흐르고 인심도 흐르는 법이지요. 저도 이 마을의 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이 말 한마디로 명수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마을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명수의 지시에 따라 뒷산으로 올라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명수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땅의 기운을 읽고 어디를 파야 깨끗한 수맥이 나오는지, 어떻게 돌을 쌓아야 물이 맑아지는지를 일러주었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쫓겨난 예언자라 불리던 그가 이제는 마을을 구하는 현자가 되어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물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단절되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잊고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솥뚜껑을 여는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마을 청년들에게 끌려 창고에 갇힌 뒤 연화의 집 마당에는 한동안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명수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죄인이 된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칠성의 거짓말에 속아 무고한 사람을 해코지하려 했다는 사실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으나 선뜻 나서서 사과할 용기는 내지 못하고 우물쭈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때 침묵을 깬 것은 다름 아닌 명수였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지금은 병든 우물을 고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물길을 바로잡아야 오늘 밤 맑은 물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원망도 섞여 있지 않아 듣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명수의 관대함에 감동한 광노인이 먼저 앞장섰습니다. 그렇지, 이보게들. 우리가 멍청하게 서 있을 때가 아니야. 어서 태미와 삽을 챙겨서 뒷산으로 가세. 우리 손으로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우리 마을의 우환이니 우리가 해결해야지. 광노인의 호령의 사람들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집에 가서 더 튼튼한 삽을 가져오고 누구는 흙을 퍼 나를 지게를 챙겨왔습니다. 명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몸이었지만 마치 훤히 아는 길을 가는 사람처럼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연하는 그런 명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그가 이제는 마을의 구원자가 되어 사람들을 이끄는 모습이 꿈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뒷산 늙은 소나무 아래에 도착하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칠성이 파묻어 놓은 멧돼지 사체가 썩어가며 내뿜는 냄새와 물길이 막혀 고인 썩은 물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지만 명수는 오히려 그 냄새가 나는 곳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귀를 땅에 대고 한참 동안 집중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아래 흐르던 맑은 물줄기가 칠성이 묻어놓은 돌무더기에 막혀 방향을 잃고 썩은 웅덩이와 섞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파내어 돌을 치우고 저쪽 바위 틈으로 물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명수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단호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군말 없이 명수가 가리킨 곳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은 생각보다 고됐습니다. 얼어붙은 땅은 페리질을 할 때마다 캉캉 소리를 내며 튕겨나갔고 파헤칠수록 악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흐르는 땀방울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씻어내려는 듯 묵묵히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연화와 마을 안악들은 산 아래에서 물을 끓여 나르고 일하는 사람들의 땀을 닦아주며 거들었습니다.
평소 연화에게 쌀쌀맞게 대하던 안악들도 이제는 미안한 표정으로 연화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연화댁, 우리가 정말 미안했어. 칠성이 말만 믿고 자네를 그리 구박했으니 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 옆집 떡집 안악이 연화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연화는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해가 풀렸으니 그걸로 되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도와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울 무렵 드디어 땅속 깊은 곳에서 쿠르릉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수가 급히 사람들을 물러서게 했습니다. 물러서십시오. 물길이 터집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막혀있던 바위가 치워진 틈으로 검붉은 흙탕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썩은 물이 한바탕 쏟아져 나오고 나자 그 뒤를 이어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한 물줄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와, 물이다. 맑은 물이 나왔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솟아오르는 물은 석양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그 청량한 물소리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까지 씻겨 내려가게 하는 듯 했습니다. 명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 사람들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우물가에 모여 새로 솟아난 물을 길어 올리니 예전보다 훨씬 차고 맑은 물이 두레박 가득 담겨 올라왔습니다. 광노인이 먼저 물 한 바가지를 시원하게 들이키고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캬, 물맛 한번 좋다. 이게 다 명수 양반 덕분이네. 자네가 우리 마을을 살렸어. 광노인의 칭찬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명수를 애워쌌습니다. 명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땅이 본래 가지고 있던 생명력을 여러분의 땀으로 되살린 것뿐입니다. 자연은 막힌 것을 뚫어주기만 하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의 겸손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감복하여 그를 진정한 어르신으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창고에 갇혀있던 칠성의 처분 문제가 남았습니다. 마을회의가 즉석에서 열렸고 사람들은 칠성을 어떻게 할지 논의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칠성의 눈치를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마을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명수가 조용히 의견을 냈습니다. 죄는 미우나 사람은 고쳤을 수도 있는 법입니다. 당장 내쫓으면 이 엄동설 안에 갈 곳 없이 얼어 죽거나 도적질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어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명수의 말에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을 용서하자는 말에 놀란 것입니다. 결국 광노인의 중재로 칠성은 마을에서 쫓겨나는 대신 올겨울 동안 마을의 가장 험한 일들을 도맡아 하고 봄이 되면 자신의 거처를 정해 조용히 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깔리자 마을에는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집집마다 감겨두었던 쌀이며 고기, 나물들을 들고 연안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다 같이 먹세. 고생한 명수 양반 대접도 하고 우리끼리 화해의 술도 한잔해야지. 마을 사람들은 연안의 마당에 멍석을 깔고 솥을 걸었습니다. 연아와 꽃분 할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 분주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연아는 솥뚜껑을 열 때마다 피어오르는 김 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외롭지 않아요. 마당 한가운데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둘러앉은 사람들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깃국, 그리고 안악들이 솜씨를 부린 각종 나물 반찬들이 상 위에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명수는 상석에 앉아 마을 사람들의 술잔을 받았습니다. 명수 양반, 내 정말 미안하네. 자네 눈이 안 보인다고 무시했던 거
이 술 한 잔으로 용서해주게. 김영감이 투박한 손으로 술을 따르며 사과했습니다. 명수는 보이지 않는 눈을 김 영감 쪽으로 맞추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어르신, 술맛이 참 답니다. 쓴 오해는 다 잊고 단 2년만 기억하겠습니다. 명수의 호탕한 대답에 좌중에서는 좋다. 말 한 번 잘한다. 하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아이들은 명수 주위로 몰려들어 호기심 어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는 정말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땅속에 물이 있는 걸 알았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어른들은 이 녀석들아, 예의 없게 무슨 말버릇이냐 하며 나무랐지만 명수는 허허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눈은 세상의 껍데기만 보여주지만 귀는 세상의 속삭임을 듣는단다. 땅이 목말라 헐떡이는 소리, 물이 갇혀 답답해하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란다. 너희들도 눈을 감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렴. 세상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거야. 아이들은 명수의 말을 따라 눈을 감고 귀를 쫑긋 세우는 시내랬고 그 모습이 귀여워 어른들은 다시 한번 파한대소했습니다. 꽃분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이 모든 풍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곰방대를 입에 물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이란 모름지기 이렇게 어울려 살아야지. 내 평생 우리 집 마당이 이렇게 꽉 찬 건 처음 보네. 할머니의 눈가에는 주름 사이로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할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명수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할머니는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귀인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게지. 네 복이다, 연화야. 네 착한 마음씨가 하늘에 닿아서 저런 양반을 보내준 거야. 밤이 깊어가면서 술자리는 더욱 흥겨워졌습니다. 마을의 소리꾼으로 불리는 박서방이 장구장단에 맞춰 타령을 한 자락 뽑기 시작했습니다. 에헤라 디야, 얼씨구 좋다. 물도 맑고 인심도 맑은 우리 마을. 구성진 가락이 밤하늘로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어깨춤을 추며 흥을 돋우었습니다. 명수도 젓가락으로 상을 두드리며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비록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는 누구보다 선명하게 마을의 풍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장작 타는 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평화의 교향곡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국경을 넘어오며 겪었던 모든 고난과 서름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창문 너머로 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쓸쓸한 나그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마을의 중심이었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연화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어떤 애틋한 감정이었습니다. 그가 떠나지 않고 이 집에, 이 마을에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언젠가는 다시 바람처럼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이 행복을 즐기자.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접시에 남은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잔치가 파하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때쯤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올라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내일 또 보세. 사람들은 연화와 명수에게 인사를 건네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소리가 잦아들고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의 차갑고 외로운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온기가 남아있는 따뜻하고 충만한 고요였습니다. 꽃분 할머니는 일찍 방으로 들어가 주무시고 마당에는 연화와 명수만이 남았습니다. 타다 남은 모닥불이 붉은 숯이 되어 깜박이고 있었고 그 온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캔마루에 걸터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낭자, 오늘 밤은 달빛이 소리내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밝고 고요한 밤이군요. 명수의 말에 연하는 옆에 조용히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보름달이 떴습니다. 명수님 덕분에 마을이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화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낭자가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낭자의 믿음이 저에게는 지팡이보다 더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는 듯 했습니다. 비록 눈을 맞추지는 못했지만 마음과 마음이 닿아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수님, 연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칠성이는 정말로 개과천선할까요? 혹시나 앙심을 품고 다시 해코지를 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연화의 걱정에 명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상황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는 법입니다. 그는 이제 혼자이고 마을 사람들은 뭉쳤습니다. 두려움은 악을 키우지만 용서는 악을 힘잃게 만듭니다. 그에게 험한 일을 시키는 것은 벌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땀 흘려 일하는 가치를 깨닫게 하려는 뜻도 있습니다. 두고 보시지요. 봄이 오면 싹이 트듯 그에게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명수의 말은 깊은 통찰력에서 나온 것이라 연화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쌀쌀해지자 연화는 명수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 쉬세요. 내일도 마을 사람들이 우물 마무리를 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몸을 아끼셔야지요. 명수는 담요 자락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낭자도 고단하셨을 텐데 어서 들어가시지요. 오늘 낭자가 지은 밥 냄새는 제가 평생 맡아본 것 중 가장 향기로웠습니다. 그 말에 연화의 얼굴이 달빛 아래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인사를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수는 혼자 남아 잠시 더 마당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물 흐르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평온하게 들려왔습니다. 방에 들어온 연화는 이불 속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 건너방에서 명수가 자리에 눕는 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의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공포와 절망으로 시작했던 아침이 환희와 감사로 마무리된 저녁이 되기까지 그 모든 중심에는 명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시력 대신 세상의 진실을 보는 눈을 가졌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연화는 그가 자신의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그치고 맑은 겨울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마을의 우물에는 맑은 물이 차오르고 사람들의 마음에도 신뢰와 희망이 차오르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여느 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밥을 안 치는데 마당에서 빗자루질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수였습니다. 그는 전날의 피로가 아직 풀리지 않았을 텐데도 여전히 부지런한 모습으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연화가 문을 열고 인사를 건네자 명수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낭자,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의 말처럼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빛났고 마당의 감나무에는 까치들이 날아와 춤을 추듯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평화로운 풍경. 이것이 바로 연화가 그토록 바라던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덧 매섭던 겨울바람 끝에 물기가 어리기 시작하고 처마 밑에 길게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수정처럼 맑은 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두만강 너머 이 척박한 땅에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던 소동은 눈 녹은 물이 대지를 적시듯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이제는 지난 겨울의 추억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명수를 눈먼 이방인이나 불길한 예언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존경을 담아 명수 어르신 혹은 친근하게 점잖은 양반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명수가 머무는 연화의 집 문턱은 마을 사람들의 발길로 다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광노인이 찾아와 올해 농사는 언제쯤 시작하면 좋겠소? 하며 날씨를 물었고 오후에는 안악들이 아이의 이름이나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하러 들렀습니다. 명수는 그럴 때마다 귀찮은 기색 없이 마루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신통력을 부려 미래를 점치기보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조언을 건네는 편이었습니다. 바람 냄새에 흙내음이 섞이기 시작했으니 밭을 갈 때가 되었습니다라거나 아이의 목소리가 우렁차니 장군감이 구려 이름을 크게 지어주시오 하는 식의 덕담은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명수의 눈은 비록 닫혀 있었으나 그의 마음의 눈은 마을 전체를 굽어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의 일상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홀로 방 안에서 바느질만 하며 외로움과 싸워야 했지만 이제는 집안 가득 사람들의 온기가 넘쳐났습니다. 그녀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명수의 곁에서 그의 손발이 되어주며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명수가 마을 사람들과 담소를 나눌 때면 연화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낮고 굵은 목소리는 집안의 기둥처럼 든든했고 가끔 터지는 그의 호탕한 웃음소리는 연화의 마음에 봄꽃을 피우게 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고향을 떠나올 때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평범한 행복이 바로 이곳에 있음을 깨닫곤 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 쫓겨날 뻔했던 칠성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수의 조언대로 지난 겨울 동안 마을의 잦은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무너진 담벼락을 고치고 얼어붙은 길을 치우며 땀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신뢰만 하며 투덜거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부드러워지자 그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수는 지팡이를 짚고 마을 어귀에서 돌을 나르고 있는 칠성을 찾아갔습니다. 칠성 양반. 허리춤에서 나는 땀 냄새가 아주 건강하구려. 이제야 진짜 사내의 향기가 납니다. 명수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에 칠성은 흙 묻은 손으로 코를 훔치며 머쓱해했습니다. 에이, 먹고 살려니 하는 거지요. 퉁명스러운 대답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도끼가 빠져 있었습니다. 명수는 품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연화 낭자가 싼 것이오. 드시고 하시오. 그 투박한 주먹밥을 받아든 칠성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용서와 포용이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풍경이었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꽃분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할머니는 틈만 나면 동네방네 다니며 명수와 연화 자랑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온 복덩이들 덕분에 내가 10년은 젊어졌다니까. 눈먼 양반은 귀가 밝아 내 마음을 척척 알아맞히고 연화 그 착한 것은 손끝이 야무져서 집안을 반질반질하게 해놓으니 내가 무슨 복을 타고나서 늙막의 호강인지 몰라. 할머니는 내심 두 사람을 맺어주고 싶어 안달이 나셨습니다. 밤이면 연화에게 명수 양반 같은 사람 다시 없다며 바람을 넣기도 하고 명수에게는 연화가 참하고 속이 깊다며 넌지시 의중을 떠보기도 하셨습니다. 두 사람도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각자 가진 상처와 처지 때문에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처마 끝을 타고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운치 있게 들리는 밤. 꽃분 할머니는 일찌감치 마실을 나가시고 집에는 연화와 명수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방 안에는 호롱불이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아랫목은 따뜻했습니다. 연화는 해진 옷을 깁고 있었고 명수는 옆에 앉아 새끼를 꼬고 있었습니다. 사각거리는 바느질 소리와 바스락거리는 지푸라기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명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빗소리가 참 좋습니다. 땅이 기지개를 켜며 물을 빨아들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곧 산과 들의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겠지요. 네, 벌써 양지 바른 곳에는 쑥이 올라왔더군요. 내일은 쑥을 캐다가 국을 끓여 드릴까 합니다. 연화가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수는 하던 손놀림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낭자,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막혔던 길도 뚫리고 강물도 풀립니다. 떠나야 할 사람들은 짐을 꾸리고 머물러야 할 사람들은 밭을 갈지요. 명수의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낭자와 어르신께 폐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제 발로 걸을 수 있고 길도 열렸으니 명수의 말은 연화의 가슴에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명수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떠나시다니요. 여기가 명수님의 집인데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연화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숙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눈먼 망명자일 뿐입니다. 낭자는 아직 젊고 앞길이 창창한데 저 같은 사람이 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마을 사람들도 이제 저를 좋게 봐주지만 언제까지나 객식구로 얹혀 살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명수는 자신의 존재가 연화의 앞길을 막을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의 불행한 과거가 연화에게 옮겨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용기를 내어 명수의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명수가 흠칫 놀랐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명수님, 제 눈을 보세요. 아니, 제 마음을 들어보세요. 연화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저는 그저 과거에 갇혀 사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명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쉬고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짐이라니요? 명수님은 제게 짐이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명수님의 눈이 되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연화의 진심 어린 고백은 명수의 가슴속 깊은 곳에 얼어붙어 있던 마지막 빗장을 녹여버렸습니다. 명수는 보이지 않는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른 한 손으로 연화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낭자, 정말 저 같은 사람 곁에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평생 어둠 속을 걷는 사람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 텐데 그 고단한 길을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명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둠 속이라니요. 명수님 곁은 언제나 환하고 따뜻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지팡이가 되고 등불이 되어주면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대지를 적시며 축복하듯 내리고 있었고 방 안의 두 사람 사이에는 그 무엇보다 견고한 믿음의 다리가 놓였습니다. 마실을 다녀오신 꽃분 할머니는 방문 앞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를 보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뒷걸음질 치셨습니다. 그래야지. 인연이라는 게 억지로 떼어놓는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지. 할머니는 그날 밤 헛간방에서 주무시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리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와 명수는 꽃분 할머니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저희 두 사람 서로 의지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연화의 말에 할머니는 허락이고 말고가 어디 있어. 내 소원이 바로 이것이었는데 하시며 두 사람을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광노인은 우리 마을에 경사가 났네 하며 잔치를 열자고 했고 떡집 안악은 제일 좋은 쌀로 떡을 쪄오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조촐하지만 뜻깊은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예복도 시끌벅적한 사물놀이패도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복과 봄햇살이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혼례였습니다. 연화는 하얀 무명천으로 지은 옷을 입고 머리에는 산수유꽃을 꽂았고 명수는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해준 새 도포를 입었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소박한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명수는 연화의 손을 잡고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비록 앞은 보이지 않으나 제 아내가 된 연화 낭자의 마음만은 누구보다 선명하게 보고 평생 아끼며 살겠습니다. 그의 맹세에 안악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사내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칠성조차 구석에서 쭈뼛거리며 꺾어온 진달래 꽃다발을 건네주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몇 해가 지났습니다. 연화와 명수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평화롭고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명수가 심은 살구나무가 자라 봄이면 연분홍 꽃그늘을 드리웠고 그 아래 평상에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명수는 여전히 마을의 현자로 불리며 사람들의 크고 작은 고민을 들어주었고 연화는 갯바느질 솜씨가 소문이 나서 이웃 마을에서도 일감을 맡기러 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토끼 같은 아이도 하나 생겼습니다. 아이는 아비를 닮아 귀가 밝고 어미를 닮아 심성이 고왔는데 명수의 지팡이를 잡고 아버지, 여기 꽃이 피었어요. 아버지, 저기 개울물이 반짝여요 하며 아비의 눈이 되어 종알거리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입가에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저녁, 하루 일과를 마친 가족이 밥상머리에 둘러앉았습니다. 열어놓은 문으로 봄바람에 실려온 아카시아 향기가 은은하게 밀려들었습니다. 상위에는 연화가 정성껏 끓인 쑥국과 노릇하게 구운 생선 한 토막, 그리고 간 무쳐낸 나물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자, 많이 드세요. 연화가 생선살을 발라 명수의 밥숟가락 위에 얹어 주었습니다. 명수는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부르구려. 당신 손맛은 세월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 같수하며 행복한 표정으로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아이도 어머니, 저도요. 하며 입을 벌렸고 꽃분 할머니는 내복에 이런 호강을 다 누린다 하시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명수는 쳇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연화가 따뜻한 숭늉을 들고 나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멀리서 소쩍새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명수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왜 그러세요? 연화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지요. 조선에서 쫓겨나 눈보라치는 밤, 이 집 대문 앞에 쓰러졌을 때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춥고 어둡고 절망뿐이었지요. 그런데 그 끝에서 당신을 만났고 이렇게 따뜻한 밥상을 받고 가족의 웃음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인생이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명수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밤하늘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연화는 명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인연이란 바람 같은 것인가 봅니다.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지만 어느새 곁에 머물러 온기를 전해주니까요. 당신이 오지 않았다면 저 역시 이 낯선 땅에서 시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저에게 고향이고 집입니다. 연화의 말에 명수는 팔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빛이요. 눈을 뜨고 볼 때보다
당신을 만난 지금 세상이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느껴집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의 살구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고 방 안에서는 아이와 할머니가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연화와 명수의 집, 그 작은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만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고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국경 너머 낯선 땅, 쫓겨난 예언자와 나라를 버린 과부의 기이하고도 슬픈 인연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맺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곁에 있는 한 그 어떤 추운 겨울 바람도 그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자,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바람도 잠들고 별들도 졸고 있는 이 깊은 밤, 명수와 연화가 덮고 자는 저 따뜻한 이불처럼 여러분의 꿈자리도 포근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고단했던 하루의 짐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맑은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편안히 주무세요. 세상의 모든 걱정은 잠시 잊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은 듯 따뜻한 마음으로 안녕히 주무세요.